안녕하세요.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중에서 이제 카운트 베이스드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발표할 임종인입니다. 제가 이 파트를 맡았고 호연님이 뒷 파트를 맡아주셨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즉 텍스트 표현에 대해서 이제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벡터를 사용한 벡터 리프레젠테이션 방식, 그다음에 어떤 메소드들이 이제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훑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는 세 가지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 나온 이제 bag of words, 그다음에 TF-IDF, 그다음에 ngram까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이제 엔그램이 가장 먼저 이제 발표가 되었지만, 어, 강의 발표의 이제 내용상 이제 가장 마지막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업 월즈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모든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텍스트 프리프로세싱, 즉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인데요. 이제 컴퓨터를 우리가 이제 쓸 때 보통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컴퓨터의 발전은 일단 항상 인간을 편리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컴퓨터는 이제 인간을 보조하는 도구로 기능하기도 하고, 인간을 뭐 아득히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인데, 만약 우리가 이제 로봇 또는 이렇게 생긴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내린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친구는 AI가 없는 조금 옛날 구린 컴퓨터라 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과 5를 더한 값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컴퓨터에게 이제 3과 5를 더한 값을 알려줘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럼 당연히 이 컴퓨터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어로 했기 때문이다라는 결과를 내릴 수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해결법도 그리고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코드를 짜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렇게 코드를 짜서 명령을 내려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고 8이라는 결과를 아마 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사실 저는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걸 하기 싫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이해한다는 것은 0과 1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상을 이제 이해한다는 거는 그 대상이 갖는 의미를 이제 잘 구분을 한다는 것인데, 컴퓨터가 진정한 의미로 구분하는 거는 진짜 0과 1밖에 없죠. 불이 들어와 있고 안 들어와 있고라는 0과 1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어, 단어 대신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0과 1로 변환하여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단순히 이제 더한다의 플러스나 알려줘, 출력을 하는 printf 같은 명령어로 표현하는 거를 넘어서 사실은 3이랑 5라는 것도 0과 1로 표현을 해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진수로 내부 로직에서는 3과 5를 11, 101 이렇게 변환을 해가지고 아마 표현을 하는 로직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코드를 짜면 내부 로직에 의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는 사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코드를 짜기가 귀찮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 들어가는 내부 로직, 그 명령어 설계가 일단 필요하다는 점이겠죠. 사용자 측면에서도 불편하고 개발자 측면에서도 사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인류는 이제 두 문제를 뭐 이 두 단점을 극복하고 어떻게든 사용자와 개발자가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놓았고 우리는 지금 코딩을 해서 값을 출력받을 수 있다는 결론까지는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태스크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이 뉴스 기사를 요약해 보라는 태스크를 이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처럼 우선은 이 명령의 대상인 이 뉴스 기사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하라라는 명령의 수행 과정도 한번 설계를 해줘야 될 겁니다. 요약하도록 하는 이 태스크 설계는 이제 너무나 먼 얘기 같으니까 잠깐 패스하더라도 당장 일단 명령의 대상인 이 텍스트를 컴퓨터한테 이해시키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아까 3이나 5 같은 숫자들을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0과 1로 바꾸는, 이진수로 바꾸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일단 이 단어들을 어떻게 컴퓨터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잠깐 떠올려 보더라도 뭐 단순히 귀찮다는 이 단점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감도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과정을 우선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즉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좀 더 학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텍스트, 뭐 뉴스, 리뷰, 이메일
논문 이런 것들은 사실상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 말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처럼 정해진 구조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나온 이제 비싼 제주 비행기 표라는 요 문장은 인간에게는 의미가 뭐 분명하지만 컴퓨터에게는 단지 그냥 문자열일 뿐이죠. 한글로 이루어진. 그래서 컴퓨터는 비싼이 부정적인 표현인지 뭐 비행기 표가 이 문장의 주제인지 주제어인지 뭐 이런 걸 구분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숫자로 변환해서 기계가 연산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아까 말한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의미 있는 언어를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한 데이터로 바꾸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 우리가 볼 모델들은 모두 이 다리를 세우는 서로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제 단어와 문장에 숫자적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까지는 이제 알게 됐죠. 왜냐면 숫자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단어 하나하나에 숫자를 부여하면 이렇게 부여하면 이걸 합하면 이 문장은 이렇게 생긴 벡터로 1차원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단어를 숫자 하나가 아니라 뭐 벡터로 이제 부여를 한다면 단어 하나마다 그러면 이 뒤쪽은 살짝 생략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다 고차원 벡터로 이제 문장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장은 하나의 특징 벡터, 피처 벡터가 됩니다. 이 벡터는 이제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문서 간의 유사도 또는 뭐 분류를 한다거나 클러스터링을 한다거나 라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텍스트 표현은 이제 단순한 변환이 아니라 모델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일단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를 번역해주는 일종의 언어 어댑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잘 표현하는 게 이제 결국 모델 성능의 거의 뭐 70% 이상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지난 70여 년간 이제 언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50년대에는 이제 통계적 언어학이 등장하면서 단어 출현 횟수 기반으로 세는 이제 카운트 베이스드 방식이 주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살펴볼 메가버즈, TAF, IDF, Ngram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단어를 하나의 벡터 공간 안에 점으로 표현을 하되 그 점들 사이의 거리로 이제 의미적 관계를 학습하는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레젠테이션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이따가 설명이 될 이런 모델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요 앞쪽 카운트 베이스드 메소드입니다. 텍스트 분석의 출발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순한 방법이지만 왜 이런 단순한 방법이 출발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의의와 한계를 안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볼 거는 이제 백업 월드, 줄여서 BOW라고도 부르는 텍스트 표현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제 문서를 단어들의 가방으로 보는 모델이에요. 즉, 문장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지만 보고 순서나 문법적 구조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살펴봤던 이제 비싼 제주 비행기표 이유 있었네 라는 문장을 이제 백업 월즈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요 백 안에다가 이제 단어들을 마구 이제 넣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딱 봐도 근데 조금 알다시피 마구 뒤섞인 것이 보이죠. 순서가 전혀 없습니다. 백업 월즈는 이런 식으로 단어의 등장 여부, 즉 비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있었네라는 단어가 나왔다 라는 것만 보고 순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 아이디어의 배경에는 이제 distributional hypothesis, 즉 분포적 가정이 들어가는데요. 이 가정은 이제 비슷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백업 월즈는 이제 각 문서가 단어들의 출현 패턴으로만 구별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이 백 가방은 나중에 벡터 공간에서 하나의 좌표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방금 말한 단어 출현 패턴으로 만들어진 벡터를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문서를 좀 여러 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예시 문서를 3개 만들었어요. 사실 문장이지만 네, D1에서 D3까지 있고 이제 첫 번째는 피자 이스 테이스티, 두 번째 버거 이스 테이스티, 베리 테이스티, 세 번째는 피자 버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업 월즈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이 단어들을 출현 여부를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할 건데요. 각 단어를 이제 이렇게 행으로 놓고 그다음에 각 문서를 이렇게 열로 놔가지고 벡터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텀 더큐멘트 매트리스라고 하고요. 이제 각 셀을 그 단어가 문장에
문서에 등장했는지 여부에 따라 0 또는 1로 채운 게 이제 왼쪽에 있는 바이너리고요. 빈도수로 채운 것이 이제 프리퀀시 요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두 종류가 있고요. 요 행렬이 바로 문서의 벡터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행렬을 이용하여 문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거나 비슷한 문서를 묶는 뭐 아까 말했던 이제 클러스터링 또는 분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백업 월즈는 이제 단순하고 구현이 굉장히 쉽고 계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리 자체도 간단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 초창기에는 사실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아예 없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거의 모든 문서 분석 작업에 어떻게든 활용을 했습니다. 네, 세 가지 이제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왔다시피 순서를 아예 무시한다는 점이죠. 지금 나와 있는 dog bites man, 그러니까 man bites dog. 이 두 문장은 이제 단어 출현 패턴으로만 보면 완전히 똑같아요. 이 세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한 번씩 나와 있는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가 누굴 물었는지가 아예 다르죠. 하지만 백업 월즈에서는 이거를 아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구조와 의미가 완전히 손실되고요. 순서가 중요한 분석에는 아주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문맥 정보를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단어의 다의성을 구분을 전혀 하지 못하고요. 밴드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취미로 하는 록밴드인지 뭐 반창고 데일밴드를 의미하는지 전혀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원이 너무 크고 희소하다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제 벡터의 차원을 보면은 요 행의 개수를 보면 단어의 종류만큼이 행의 개수가 되죠. 즉, 지금은 문장이 단순해서 그렇지 만약 이 단어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라고 친다면 차원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나겠죠. 수만 개의 단어가 있으면 이제 그만큼 수만 차원이 되는데 대부분 셀 값은 또 0일 겁니다. 왜냐면은 한 문장 안에 모든 단어가 다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네, 문제가 생길 겁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즉, 백업 월즈는 구조화에는 이제 성공을 어느 정도 했지만 의미를 담는 데는 실패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백업 월즈 방식을 개선한 TF-IDF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백업월즈는 문서를 이제 단어의 빈도로만 표현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이 방법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단어를 똑같은 중요도로 본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들에 더불어서. 네, 화면의 예시는 이제 이 두 문장을 살펴본 건데, 신발 구려와 신발 예뻐. 라는 이 간단한 두 문장을 텀 다큐멘트 매트릭스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에서는 이 신발 구려라는 문장에서 신발이랑 구려라는 단어의 중요도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둘 다 한 번씩만 나왔기 때문이죠. 그냥 숫자로 컴퓨터가 보기에는 1과 1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가 만약에 감성 분석 같은 걸 한다고 하면 보고 싶은 거는 이 문장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뭐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싶은데 신발보다는 구려라는 이 강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가 훨씬 중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이제 단어마다 가중치를 좀 다르게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이디어가 바로 다음에 볼 TF-IDF의 출발점입니다. 단어의 단순한 출현 빈도뿐만 아니라 정보량을 함께 고려해서 부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이 가중치에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자주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것은 백업 월즈에서도 채용했다시피 좀 당연한 가중치입니다. 음. 자주 나오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제 신발이랑 구려가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신발이 덜 중요한 이유를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신발이라는 단어는 신발 예뻐에도 똑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신발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구린지 예쁜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즉, 전체 문서에서는 드물게 등장할수록 특정한 문장에서는 어,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아까 스터벌즈에서 얘기했던 원리랑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스터벌즈는 어디에나 나오기 때문에 안 중요하다. 단순히 신발 구려에만 등장하는 이 구려라는 단어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여하는 두 가중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름에도 나와 있는 이 TF와 IDF 이 두 가지입니다. TF는 텀 프리퀀시, 즉 단어의 빈도인데요. 이 한문서 D 내에서의 특정 단어 T의 등장 빈도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음, 그래서 TF 이제 언더에 TD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백업월즈에서 사실 채용한 방식이랑 똑같죠. 프리퀀시로 있던 턴 다큐멘트 매트릭스에서 사용한 값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전체 문서에서의 등장 빈도인데요. 이걸 이제 다큐먼트 프리퀀시 DF라고 표기를 합니다. 단어 T의 콜퍼스에서의 등장 빈도인데요. 여기서 콜퍼스는 이제 전체 문서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전체 문장에서는 드물게 등장할수록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잠깐 떠올려 보면 이 DF가 낮을수록 그 단어가 중요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뒤집어서 Inverse Document Frequency (IDF라는 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식을 보면은 이제 분모에 들어있기 때문에 DF가 높을수록 IDF는 작아지게 되겠죠. 즉, 코퍼스에서 특정 단어의 희소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 역수를 취하는 건 아니고 식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지금 보면은 코퍼스의 문서 수인 n을 df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로그를 또 씌워놨죠. 이거는 이제 df라는 거는 매우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 df가 뭐 1이나 2처럼 굉장히 작은 값일 때 너무 급격하게 값이 변하지 않도록 로그를 좀 씌워놨습니다. 이런 스케일 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 df가 작을 때 급격하게 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 분모에다가 1을 더한 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TF, IDF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TF랑 이제 IDF 두 개를 곱해서 최종 가중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TF는 그 문서에 자주 등장하면 중요하다. 그다음에 IDF는 많은 문서에 등장하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 가중치를 반영한 거죠. 네, 예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 네 문서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TF는 아까 백업월즈의 프리퀀시랑 굉장히 비슷해요. 나오면 1, 두 번 나오면 2 이런 식으로 값을 그냥 0과 정수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IDF는 아까 전에 이제 나온 것처럼 DF에다가 요 분모에 1을 더해가지고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요거를 곱한 거를 TF IDF로 사용한다고 했죠. 곱한 결과는 여기 있습니다. 문서별로 표기를 해놨고요. 등장한 단어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첫 문장 먹고 싶은 사과 이 문서 1에서 보면은 값을 비교해 보면 먹고와 싶은에 비해서 사과의 TF IDF가 굉장히 높게 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먹고랑 싶은은 좀 보편적인 욕망인데 뭐를 먹고 싶은지 사과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거를 조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서 2 같은 경우에 보면은 똑같이 먹고 싶은 바나나인데 먹고랑 싶은은 이랑 바나나랑 또 비슷해요. 같은 값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왜 그런지를 잘 보면 문서 3에 바나나가 두 번이나 이제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건 이제 바나나가 다른 문서에도 등장함으로 인해서 바나나라는 그 단어가 별로 특별한 단어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진짜 이제 TF-IDF를 굉장히 큰 코퍼스에 대해서 하면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지금은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값을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 자료에 이제 소개되었던 TF-IDF의 굉장히 많은 변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TF의 여러 베리언츠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이제 TF 토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TF랑 똑같아요. 요거를 이제 어, NL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TF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TF 썸 같은 경우에는 문서 길이로 이 값을 나눠요. 즉, 그 문서가 길게 되면은 당연히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문서 길이에 대한 거를 보정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TF 맥스는 이제 D의 최빈 단어, 이 낙서에 나오는 최빈 단어에 대한 이제 TF로 보정을 해주는 거죠. 또 뭐 문서의 최빈 단어를 통해서 정규화를 하는 한 TF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로그를 씌워놓은 이 원래 TF에다가 1 더하고 로그 씌워놓은 이제 로그 TF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랙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는 이제 요 아래 분모에 K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K는 뭐냐면 문서의 상대적 길이인데요. 이 문서 길이를 평균 문서 길이로 나눈 거예요. 아까 전에 위에 있던 TF 썸에서 문서 길이로 보정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번에는 상대적 문서 길이로 보정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제 BM25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요건 굉장히 복잡하죠. 요거는 이제 BM25라는 정보 처리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이제 변수의 뜻은 이렇게 써 있고요. 어, 요거는 이제 상대적 문서 길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요 B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보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즉, B가 요 길이 보정에다가 곱해져 있고, 뒤에는 1-B가 있죠. 그래서 합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 보정을 얼마나 채용을 할 거냐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자체에다 또 K1이라는 걸 곱해서 요건 이 보정의 민감도를 또 조정해주는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각 그거에 대한 이제 각 이 베리언츠에 대한 이제 변화를 조금 보면요. 오른쪽 그래프처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TF 맥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이 TF가 커질수록 쭉쭉 올라가는데 TF 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정을 좀 해줘가지고 이 전체 단원수 문서의 이제 전체 단원수로 보정을 해서 이게 전체 단원수가 크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음. 그다음에 이제 프랙 요거는 이제 상대적 문서 길이 보정이었죠. 그래서 요 K 상대적 문서 길이가 클수록 만만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DF의 베리언츠인데요. 요게 이제 처음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기본 DF를 사용하는 게 요 처음 거고요. DF 토탈. 그다음에 똑같이 전체 문서 수로 보정해 준 게 DF 썸. 그다음에 요 DF 썸에다가 요 스무징 분모와 분자 이렇게 1과 0.5를 더해 준 게 썸 스무스라고 써 있고요. 희귀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전체 문서 수에서 이제 df 값을 뺀 거를 분모로 쓰는 게 이제 bir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스무싱 더한 건 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idf 같은 경우에는 이 df를 그대로 사용해서 마이너스 로그를 씌워 놓은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강의 자료에 역시 마찬가지로 소개되어 있는 이제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래 나와 있는 표처럼 다양한 이제 TF와 IDF 요런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이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한 해서 성능을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긍정이랑 부정 클래시피케이션 대상이 이제 두 종류인데 테스트가 두 종류인데 첫 번째는 2000개 영화 리뷰, 두 번째는 멀티 도메인 감정 표현 데이터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이 TF-IDF 벡터의 노멀라이제이션도 이제 변수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성능 바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두 분석 모두 이제 요 O, 델타 K, N 이렇게 써 있는 게 가장 높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얘네는 각각 뭐냐면 요 아래에 설명된 건데요. TF의 경우엔 요 BM25 모델이었고 IDF 같은 경우에는 델타 K, 델타 BM25라고 써 있는 요거였습니다. N은 정규화 중에 이제 논 그냥 코사인 안 하고 정규화 안 하고 그냥 논 정규화 안 한 건데요. 네. 이게 조금 특이하게 나온 것 같네요. 지금 결과들을 좀 훑어보면 C라고 써 있는 코사인 노멀라이제이션보다 이 N 쪽이 다 결과가 높아요. 대체적으로.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TF-IDF를 좀 훑어보면 단어의 중요도는 이제 잘 반영을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당연히 남아 있겠죠. 첫째로 이제 단어 수가 많을수록 아까처럼 차원 문제가 커집니다. 이거는 사실 카운트 베이스 때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희소성 문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셀이 0이니까. 다음 의미관계 부재, 이것도 마찬가지고 문맥 무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비용도 계산이 여러 번 들어가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운트 베이스 때 다 고질적인 문제라서 이제 2010년대 이후에는 단어의 의미적 거리를 학습하는 디스트리뷰티드 방식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 문맥 이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온 애들보다 일찍 비슷한 시도를 한 게 존재하긴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엔그램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에는 자연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1이 들어가거나 이제 2가 들어가거나 3이 들어가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2가 들어가면 바이그램, 1이 들어가면 유니그램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단어 하나로는 문맥을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연속된 요 N개의 단어를 하나의 단위로 묶는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 예시 문서를 보면 Battery life is too short. Good customer service 라고 써 있는데 얘를 이제 바이그램으로 하면 두 개씩 묶으면은
이렇게 요 선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하면 요런 조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들은 두 개씩 묶은 거는 바이그램은 문맥을 부분적으로는 반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파란색 동그라미에 써 있는 Battery Life, Too Short, Customer Service 얘네들은 두 개가 합쳐져서 각각 중요한 의미, 제품 평가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단어 조합 자체가 뭐 의미 단위로 쓰이는 겁니다. 하지만 딱 봐도 사실 모든 조합에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쇼트 굿, 뭐 굿 커스터머 이런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굿 커스터머 서비스였는데 굿 커스터머 이거는 아예 달라지기도 했죠. 이런 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엔그램은 이제 문맥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백업 월즈 등에 적용하면 더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단점도 명확한데요. n이 커질수록 가능한 조합 수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역시 차원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앞서 차원 때문에 문제였었던 메가볼즈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두 배의 차원을 갖게 되겠죠. 바이그램의 경우에는. 음. 또 대부분의 조합은 이제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는 훨씬 더 희소해지죠. 게다가 이제 어떤 조합이 의미 있는지 도메인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화 리뷰나 논문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 태스크는 전혀 다른 바이그램의 중요도를 줘야겠죠. 그래서 N그램은 문맥 반영을 시도는 했지만 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N그램은 다른 메소드에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가 사실 의의입니다. 자연어 처리 시에 이제 만약에 문장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넥스트 월드 프레딕션을 수행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이전 단어들에 기반하여 이제 다음 단어 WN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이전 단어들을 기반으로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확률인데 조건부로 이전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음. 그걸로 이제 WN을 예측을 하는 건데 근데 실제 언어에서는 가능한 단어 조합이 너무 많아요. 즉, 요 이전에 나와 있는 요 단어 조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거에 대한 확률을 다 학습하거나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마르코프 가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마르코프 체인에서 원래 나온 건데 아마 경영과학 2 같은 데서 배웠을 겁니다. 네. 마르코프 체인은 이제 다음 상태 확률이 이전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상태 시퀀스를 의미하고 이렇게 된 걸 마르코프 가정이라고 하죠. 즉, 요 뒤에 있는 모든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직전 단어만 봐도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전 상태에서만 의해서 이 단어들이 계속 뿅뿅뿅 이렇게 다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얘도 얘로부터만 영향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우리 태스크에 아까 전에 있었던 태스크에 적용하면 Better Life is to 요 뒤에 있는 쇼트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하면 원래대로라면 Battery Life is to 요 네 단어를 다 보고 쇼트를 맞춰야 되는데 마르코프 가정에서는 직전 단어였던 요 to만 보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체인이 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문맥 정보가 너무 줄어들겠죠. to만 보고 사실 쇼트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 문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n그램을 적용을 하면 조금 더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바이그램은 이제 앞에 두 단어를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연달아서 진행이 되었던 거고 is랑 to를 봐서 어, 요걸 계산하면 될 것이고요. 트라이그램은 마찬가지로 세 개를 보니까 쇼트를 보기 위해선 요 life is to 세 개를 기반해서 이 트라이그램을 기반해서 요거를 맞추면 되겠죠. 음. 이렇게 n이 커질수록 문맥을 이제 더 많이 반영하게 돼서 예측 성능이 점점 뭐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카운트 베이스 메소드는 이제 단순하지만 이후 발전한 모든 모델들의 좀 근간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TF-IDF 같은 경우에는 정보 검색, 뭐 추천, 분류 이런 데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이제 단어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진 못했어요. 사랑이랑 뭐 좋아함이 비슷한 감정을 뜻하는 거를 얘네들은 전혀 사실 이해를 하지 못하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게 이제 뒤에 설명될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레젠테이션, 즉 단어 임베딩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카운트 베이스드 메소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Distributed Representation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김호연입니다. 이제 오늘 발표 주제는 이제 텍스트 표현 중에서도 이제 특히 분산 표현, Distributed Representation이라고 하죠. 의 발전과 주요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NNLM, 그리고 워드백, 글로브, 패스트 텍스트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이면서 중간에 이러한 기법들이 카운트 기법, 카운트 기반의 방법의 한계점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리고 각 기법의 장점들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NLLM, 월투백, 글로브 그리고 패스트 텍스트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어 이제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의 발전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카운트 기반 기법을 간단하게 앞에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고전 문학 텍스트에서 단어 빈도를 세웠다고 가정을 할 때, 죄와 벌이라는 책에서는 뭐 양심이 52회, 살인이 47회, 뭐 가난이 38회, 그리고 상트페테부르크라는 도시 이름이 뭐 23회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 그리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는 뭐 신이라는 단어가 89회, 사랑이 71회, 형제가 65회, 고통이 44회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각 책별로 특정 주제와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주 함께 나오는 단어들을 세면서 이제 카운트 베이스 메소드를 통해서 셈으로써 이 책의 주제가 어떤 내용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이제 파악을 할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 또 카운트만 함으로써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나 관계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책이 정확하게 이 책에서 쓰인 단어들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서 이 책에 쓰였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카운트 베이스드 메소드의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카운트 기반 표현은 뭐 ngram, bag of words 그리고 TF-IDF가 있었는데요. ngram은 짧은 구문 패턴을 반영을 하지만 이제 긴 문맥의 의미는 사실상 반영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bag of words 같은 경우에는 문장 순서와 문맥을 버리고 이제 단어 개수만 세는 방법이에요. TF-IDF는 흔한 단어 점수는 낮추고 어, 특정 책에서만 자주 등장하는 단어, 예를 들어서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서 뭐 청새치, 작살, 노인, 그리고 바다라는 단어가 다른 샘플들에 비해서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단어들의 중요도는 올림으로써 이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은 여전히 어, 문맥과 의미가 충분히 샘플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카운트 베이스의 한계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의미가 구별 불가능합니다. 이제 외로운 사람과 고독한 인간은 사실상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지만 단어의 합이지만 카운트 기반에서는 전혀 다른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서가 무시된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죽음을 이겼다와 죽음이 사랑을 이겼다는 사실 완전히 의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반대되는 뜻이지만 단어의 빈도만 세었을 때는 111로서 동일하기 때문에 카운트 베이스드 메소드로는 이 문장의 의미를 구분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명확하죠.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사실은 해결하기 위해서 각 단어의 의미를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해서 제시된 방법이 Distributed Represent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stributed Representation은 그래서 결국에는 단어 자체를 하나의 차원 벡터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표현에서 단어를 다차원 벡터로 나타내고 비슷한 단어를 가까이에 위치시킴으로써 이 단어의 의미 자체를 다른 단어들과 비교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유사한지 어느 정도 다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독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이 다차원 벡터와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다차원 벡터는 두 개의 유사도가 상당히 높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 계열을 가진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클러스터로서 군집되는 것이 Distributed Representation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두 단어를 한 단어를 다차원의 벡터로 표시했을 때의 장점은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비교할 때 이 단어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유사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코사인 유사도 측정을 사용함으로써 두 단어 간이 어느 정도의 의미 유사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를 차원 벡터로 표시를 하는 것을 이제 월드 임베딩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월드 임베딩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원핫이고, 하나는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디스트리뷰티드 메소드예요. 그래서 원헛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를 아이디 번호로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가들을 모아둔 단어 샘플이 있다고 했을 때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1000, 카미 같은 경우에는 0100,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0010 이런 식으로 카프카는 1번, 카미는 2번, 사르트르는 3번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 번호만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거든요. 다만 이런 식으로 단어를 워드 벡터로 나타내게 되면은 엄청 쉽고 빠르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미 유사도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것들의 코사인 값은 전부 동일하게 0이 되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유사도를 가지는지는 사실상 원핫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라는 명확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은 실질적으로 이 디스트리뷰티드 임베딩 메소드를 더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프카라는 작가는 뭐 어떤 뭐 0.95의 부조리함, 뭐 0.85의 심리,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차원들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카프카라는 작가, 카미라는 작가, 사르트르라는 작가가 뭐 벡터 공간에서 어느 정도 가까운지 비로소 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잠재 의미 차원에서의 값을 모든 단어가 같게 하기 때문에 단어의 개념 사이의 유사성을 이제 공간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디스트리뷰티드 메소드는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은 연관성, 유사성 그리고 군집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월드 임베딩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저희 PPT에도 나왔던 예시인데요. 킹이라는 단어의 차원 벡터, 킹이라는 단어의 차원 벡터, 그리고 맨이라는 단어의 차원 벡터, 그리고 워먼이라는 단어의 차원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킹이라는 벡터에서 맨이라는 벡터를 빼주고 그 다음에 원원이 가졌던 그 월드 임베딩 벡터를 더해주면은 실제로 이 퀸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월드 임베딩 벡터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온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단어라는 것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하나의 차원 벡터로 표시함으로써 단어의 의미를 더하고 뺨으로써 단어의 벡터를 더하고 뺨으로써 다른 유사한 단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러한 월드 임베딩을 각각의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NNLM인데요. NNLM은 문맥이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의 확률을 예측하여 또 동시에 임베딩을 학습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당장은 사실은 직관적으로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따가 NNLM을 설명하는 후반부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핵심 아이디어는 모든 단어를 이제 벡터로 바꾸고 그 벡터들을 연결해서 신경망에 입력을 한 뒤 소프트맥서로 다음 단어 분포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운트 기반이 0으로 두는 단어라도 의미 공간에서 유사하다면 0이 아닌 확률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밍웨이 책을 학습한 어떤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책은 이제 더 올드맨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was가 45회, set이 12회, worked가 8회 나왔다라고 하면은 카운트 베이스트에서는 was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질문이
densed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은 몇일까라는 태스크가 주어지게 된다면 count based 메소드로는 0이라는 값을 출력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단어가 아니니까. 다만 이제 NNLM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어를 일단은 벡터화를 시켜요. 그래서 old라는 단어, man이라는 단어, dance라는 단어를 각각 이렇게 스페이스에서 벡터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 벡터를 학습을 시키면은 이제 몇 프로 확률로 다음 단어가 나올 것이다. The old man 다음에 이런 확률을 가진 상태로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는 dance라는 단어가 움직임이라는 값에서 다른 was나 set이라는 단어와 어느 정도의 유사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책에서 한 번도 학습이 되지 않은 dance라는 표현이더라도 5%라는 값을 내줄 수 있다라는 점이 NNLM의 장점입니다. 음. 이제 NNLM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제 입력값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입력된 n-1개의 단어이고, 이제 lookup 테이블에서 각 단어를 임베딩 벡터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word를 이렇게 0.2, 0.5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는 임베딩 벡터로 변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벡터들을 이제 concaten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벡터들을 연결을 시켜요. 그 다음에 탄이치로 이제 표현이 되는 은닉층을 거쳐서 출력층에 있는 이제 소프트맥스로 다음 단어의 확률을 계산하는 게 NNLM의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학습은 이제 역전파로 임베딩과 네트워크를 함께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NNLM은 동시에 임베딩을 학습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NNLM이 카운트 베이스보다 뛰어난 점은 세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임베딩 동시에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문맥 예측을 하며 단어가 가지는 의미 공간을 동시에 형성하기 때문에 두 단어의 유사성을 단어가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맥 고려도 가능한데요. 이제 기존에 뱅크라는 단어가 리버뱅크라는 이제 단어 셋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에서 쓰일 때의 의미와 money bank, 이제 은행이라는 단어 의미를 가질 때 사실 완전히 다른 사용처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NNLM 그 월드 임베딩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뱅크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월드 임베딩 벡터를 부여함으로써 같은 단어에도 문맥에 따라서 다른 벡터 값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반화 능력이 되게 뛰어난데요. 이제 학습된 단어는 카프카는 부조리를 썼다. 라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학습되지 않은 사르트르는 부조리를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이 부조리라는 앞에 있는 단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 썼다라는 단어가 나올 것이다라고 확률 값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또 코퍼스에 따라서 같은 구문이라도 다음 단어 확률 분포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체일 코퍼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간결한 문장을 자주 쓰는 사람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the old man 다음에는 was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았는데 이제 문체 이 코퍼스에는 the old man 다음에 이 man을 수식하는 어떤 되게 주저리 글을 길게 쓰는 어떤 사람이 쓴 어, 책을 학습한다고 했을 때는 이 후가 가장 어, 뒤에 나오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또 이제 시대별로 사실 텍스트들이 쓰인 단어들이 조금 다른데요. 19세기 소설에서는 though, see, sigh처럼 그 지금은 you나 your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체나 어떤 시대별로 쓴 단어가 다른 경우에서는 어, 이 학습 코퍼스에 따라서 다른 확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코퍼스 간의 연관성을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NNLM 같은 경우에도 한계점이 되게 명확합니다. 고정된 윈도우 크기 때문에 긴 문맥 포착이 사실은 어려워요. 또 어휘 전체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산량이 엄청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월투백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월투백은 인베딩을 이제 훨씬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제시된 방법론입니다. 이제 월투백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메소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시바오입니다. 시바오는 주변 단어들로 중심 단어를 예측하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스킵그램인데요. 스킵그램은 중심 단어로 주변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두 방식 모두 단순한 예측 과제를 통해 의미 있는 벡터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어, 아까 전에 학습 인베딩 과정을 엄청나게 줄였다, 월트백이 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월드 인베딩을 극단적으로 효율화시켰기 때문에 월트백이 앞에서 제시되었던 NNLM과는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시바오와 스킵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시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변 단어를 통해서 중심에 있는 단어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카프카는 땡땡땡을 통해서 부조리를 표현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주변에 있는 단어 카프카는 을 통해 부조리를 표현했다라는 단어들의 월드 임베딩된 벡터를 통해서 중심 단어에 있는 작품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고요. 스킵그램 같은 경우에는 중심 단어가 처음에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어떤 단어가 주로 등장을 했는지를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프카라는 단어가 제시가 되면은 주변에 뭐 부조리, 변신, 체코, 그리고 실존주의와 같은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자, 네거티브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제시되었던 NNLM도 그렇고 어, 그 월투백도 그렇고 공통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단어 임베딩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학습해야 되는 단어가 일단 너무 많고 학습을 하고 나서 각 단어들이 얼마나 유사한지 사실은 하나하나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샘플 스페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교를 해야 하는 단어의 수가 많아져서 결과 예측 값을 출력하는데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방법을 월투백에서는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거티브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어, 소수의 부정 예시만 뽑아서 학습을 함으로써 복잡도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단어를 전부 다 뽑아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스킵그램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중심 단어 근처에 절대 나오지 않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뭐 카미라는 단어 근처에 뭐 아이스크림, 자동차, 케이팝이 상당히 나올 확률이 적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들을 부정 예시로서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긍정 예시 하나를 뽑아서 이제 카미와 카프카는 유사하니까 이제 카프카라는 단어가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정해버리게 되면은 부정 단어들만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소수의 긍정 단어를 하나 학습시킴으로써 모든 단어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 그 샘플 스페이스를 훨씬 더 줄여서 예를 들어서 부정 단어를 5개를 뽑았다라고 하면은 5개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방식이 유효한 이유는 이제 부정 단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적은 단어는 더 안 나오게 하고 그리고 자주 나오는 단어 몇 개만을 학습시켰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는 훨씬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어 모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샘플 스페이스가 있을 때 5개에서 20개 정도만 뽑아가지고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효율성이 이제 타임 노테이션이 훨씬 더 작아진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제시된 방법은 글로벌 벡터스라고 해서 글로브라는 방법이에요. 글로브는 말뭉치 전체의 동시 출현 빈도표를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역 동시 출현 통계를 직접 활용을 해서 단어쌍의 동시 출현 비율로 의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래의 두 개의 텍스트가 제시되었다라고 칠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어, 저희의 모델이 학습을 한다라고 치면은 특정 단어의 등장 빈도를 이 두 개의 텍스트에서 비율로서 비교를 해서 핵심적으로 이 전체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에 비해서 어떤 의미를 조금 더 가지고 있는지를 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의 텍스트, 그리고 톨스토이의 텍스트, 그리고 체홉의 텍스트를 어, 전부 학습한 어떤 모델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동시 출현 빈도표를 만들 수 있는데요. 도스토옙스키의 텍스트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8,000번, 톨스토이에는 9,000번, 체홉에는 4,000번, 그리고 각각 뭐 이런 단어들을 뽑아서 몇 번씩 등장을 했다라고 표현을 한 게 동시 출현 빈도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귀족이 톨스토이 주변에서 나타날 조건부 확률이 도스토예브스키 대비 이제 4배가 되는데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톨스토이의 텍스트가 귀족 사회를 도스토예브스키와 비교했을 때 4배 더 직접적으로 다뤘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어떤 긴 텍스트 혹은 긴 문장을 저희의 모델이 학습한다고 했을 때 이 모델이 전반적으로 다른 다른 샘플에 비해서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 관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단어 I와 단어 J가 기준 단어 K와 얼마나 자주 함께 나오느냐의 로그 비율이 벡터 차이로 표현되도록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축에서 앞에서 구원이라는 축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체오프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결과가 이 벡터에 이 전체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체오프의 벡터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식은 이제 위식의 한 단계 디벨롭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식에서 중요한 거는 가중치 함수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카운트 베이스에서도 조금 언급됐던 내용인데 어떤 단어들은 모든 문장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고 is나 the처럼 특정 단어들은 조금 언급이 덜 돼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께 자주 나오는 쌍은 훨씬 더 엄격하게 맞추게 하고 그리고 거의 안 나오는 쌍은 과도하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단어 임베딩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아래에 있는 함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이제 위에서 언급됐던 글로브나 월투백이나 NNL임이나 공통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바로 OOB, out of vocabulary라고 하거든요. 처음 보는 단어에 대해서는 예측값을 내놓을 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월드 임베딩을 한다라고 쳐도 어느 정도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월드 임베딩 값이 있어야지 그 위에서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월드 임베딩 값을 수정해 나가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아예 처음 보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앞에 있던 모델들은 그러니까 예측값을 내놓을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된 방법이 이제 패스트 텍스트입니다. 패스트 텍스트는 OOB 문제를 서브워드로 해결을 해요. 이 서브워드라는 게 사실은 ng램을 하되 이 ng램을 하나의 단어를 여러 개의 문자로 쪼개서 실행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카프카라는 하나의 단어를 CA, CAF, 그리고 AFK, FKA 이렇게 쪼개게 되면은 처음 보는 카프카코에 그러니까 카프카스러운이라는 단어거든요. 신조어인데 이러한 단어의 의미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CA, CAF 어쩌고저쩌고 AFK, FKA 벡터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아 카프카라는 단어가 가지는 임베딩 벡터 값과 유사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패스트 텍스트입니다. 이러한 패스트 텍스트는 총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의 단어를 그냥 단어 하나의 임베딩 벡터로서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n equals to 3이라면 이렇게 맥시멈 3개의 단어, 3개의 그 단어가 아니라 word라고 할게요. 그 알파벳의 합으로서 이렇게 묶은 벡터 값을 더한 값으로 표현을 하고 아니면은 뭐 n equals to 4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단어 하나를
n그램 벡터들의 집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이용을 해서 out of vocabulary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처음 보는 단어가 얼마나 유사한지,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를 해서 기존의 월드 보캐뷸러리 그 보캐뷸러리 백에 없던 단어이더라도 그 다른 단어와 어느 정도 유사한지 출력값을 내놓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 LLM 같은 거를 이용을 할 때 자주 발생하게 되는 철자 오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원래 스펠링은 이건데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타가 났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모델들은 아웃 오브 보캐뷸러리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단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예측값도 줄 수 없게 되는데 이 패스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도스토에브스키와 도스토예브스키의 어 그 이 단어의 일부 벡터 값들이 어느 정도 유사하기 때문에 아 비슷한 벡터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write, writing, written 이 세 가지 모두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이고 이것들을 이렇게 n equals to 3 n그램으로서 쪼개게 되면은 한 3개 정도의 단어 벡터의 일부의 합과 유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의 모델이 write, writing, written이 공통 벡터 WR, WRI, RIT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의미가 유사한 비슷한 벡터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distributed representation을 사용하는 어, 모델 4개와 카운트 베이스들의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카운트 베이스드가 리프레젠테이션 메소드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간단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기존의 그러니까 제시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월드 임베딩을 사용을 하는 NNLM이 처음에 제시가 됐어요. 다만 이제 NNLM의 문제점은 계산량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월투백이라는 새로운 메소돌로지가 제시가 됐고, 월투백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마찬가지로 OOB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문제가 생겼었죠. 글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긴 텍스트를 한 번에 학습을 함으로써 전역 통계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음, 긴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빠르게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요. 아무래도 긴 텍스트를 한 번에 다 읽고 각 단어들이 몇 번씩 나왔는지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OOB 처리가 불가능하다라는 한계점이 있었죠. 이제 패스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그 어떤 모델도 해결하지 못했던 out of vocabulary 문제를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월드 하나에 월드 임베딩 된 벡터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월드 하나에 월드 벡터가 정말 많게는 뭐 다섯 여섯 개씩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저희의 모델이 학습하게 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산업에서 패스트 텍스트 방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사람이 어떤 LLM의 타자를 칠 때 사실 오타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되게 논리적이지 못한 어떤 문장을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패스트 텍스트로 이 사람이 이런 의미를 가졌었구나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GPT나 뭐 다른 모델들에서는 어떤 디스트리뷰티드 메소드에서 하나만 이렇게 사용을 한다가 아니라 이 네 개를 각각 네 개의 장단점을 활용을 해서 적절하게 섞어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